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습도도 높고 또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열대야 기후에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2분 군대 수면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 비행학교에서 시작이 된 전통적인 수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순서대로 각 신체 기관을 이완해 주는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잠을 원래도 좀 자고 있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보트 위에서 딱 가만히 느긋하게 떠서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쉰다라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는 건데 네. 잠이 정말 잘 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호흡법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반덕진 원장님, 이대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저희가 지금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서 오프닝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호흡법 이 원리를 보니까 심박수를 늦춰서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원리인지 반 원장님께서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의 수면은 기본적으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주기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비렘 수면이 약 3단계에서 4단계 정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렘 수면이 이루어지고 다시 비렘 수면으로 이어져서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수면이 이루어지고 이게 몇 차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잠을 이루게 되는데요.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단계에서 시작을 될 때는 심박수가 처음에는 느려지고 그리고 호흡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가 천천히 시작돼서 세타파 같은 뇌파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박수가 느려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렘 수면으로 인해서 약간의 각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다시 비렘 수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이완시키는 호흡법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처음에 1단계로 들어가는 그 비렘 수면의 단계를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호흡법보다는 훨씬 더 수면에 많이 도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네. 근거가 있는 연습법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수면 문제로 좀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지침을 환자분들께 내리시는 편인가요? 우선 너무 많은 규칙을 또 환자에게 드려도 네. 이걸 지키지도 못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두 가지만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술과 이제 커피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제 술은 이제 웬만하면 불면증을 앓을 때는 좀 금지시키는 편이고요.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안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마셔야겠다면 이제 점심시간 이전에 마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화면으로 집중을 하고 또 빛도 너무 강렬하고요. 또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도파민 분출 때문에 잠이 들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네. 휴대폰을 금지시키고 혹시 부득이하게 꼭 봐야 하는 게 있다면 좀 더 큰 화면,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등을 활용하도록 티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알면서도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효과를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실천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꿀잠에 잘 수 있는 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목요일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증상인데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울증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오래된 문제죠. 네. 자, 그런데 우울도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울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감정이 심각해져서 우리 일상에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울증 또 우울장애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울이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일상적인 생활부터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 장애를 초래할 정도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우울하다든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울감을 느껴진다든가 네. 느끼는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그 외에 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그 병적인 우울 장애 또는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 기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질병으로까지 번질 수 있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국내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우리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7.7%가 되고 그리고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9.3%로 불안장애와 함께 우울증은 우리의 대표적인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적절한 시기에 이런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치료 후에도 우울증은 재발 확률이 약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한 우울증은 자살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깊은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좀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피로감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불면증, 또 혹은 과다수면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피로나 집중력 저하 같은 경우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피로로 치료를 받다가 이후에 우울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또 많으며 그리고 과다수면 같은 경우도 크게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가볍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의 단서가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피로라든가 집중력 저하가 2주 이상, 3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노인성 우울증도 사실 지금 사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좀 네. 고령화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 노인성 우울증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한 피로라든가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무기력감보다는 어지럼증 또는 소화불량, 정신의 통증 같은 경우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네.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든가 여기저기 관절이 옮겨 다니면서 아픈 어르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불안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또한 많고 그리고 분노와도 같이 연관돼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의 약 30에서 40% 정도는 분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간과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피곤하거나 뭐 잠이 많이 쏟아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러면 그냥 스트레스 좀 받았나 보다, 내가 과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가 궁금한데 반 원장님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우울증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적인 가설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이상이라는 HP 엑시스의 이상, 그 다음에 모노아님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염증이나 혈관의 변화, 그리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화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원인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모노아닌 결핍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를 양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모노아민 결핍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약물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모노아민이라는 게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신경 물질 전달 물질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몸에서 우울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우울증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그 연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특별한 원인이 없고 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제 한국인들은 우울증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또 다른 정신 질환이 있는데 바로 화병이잖아요. 네. 자, 이 화병이 우울증이랑 혹시 뭐 비슷한 건지 좀 궁금한데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아, 네. 우울증의 같은 경우는 방금 반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네. 정신 증상, 즉 내가 좀 많이 우울하다, 잠이 많이 온다 이런 정신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 화병의 경우에는 내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증상, 또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고요. 또 신체 증상, 예를 들면 좀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 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뭐 분노, 억울하고 분한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이 화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다. 혹은 치밀어 오르고 아주 뭔가 이게 화가 난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울증과 화병도 얘기를 했는데 함께 나오는 그 이름이 또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조울증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어. 조증의 상태와 우울증의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을 합니다. 감정 네. 기복이 막 일어나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너 조울증이냐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확 가라앉는 증상이 아니라 이 조증의 상태는 아주 격양된 상태. 예를 들면 너무 항상 격양돼 있어서 밥도 먹지 않고요. 네. 잠도 자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3-4시간만 자도 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조증,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네.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순히 내가 우울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 상태와 그리고 또 활동성 같은 걸 골고루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뭐 너 조울증이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반 원장님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울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울이라는 거는 막혀서 답답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네. 보통 이 의미를 뭉쳐서 펴지지 않는 상태 또는 막혀서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뭉치고 막힌 상태의 주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고요. 여기서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우울증의 병기에 대해서 기울이 되면 습체가 되고 그리고 습체는 열을 발생하게 되고 열이 울체가 되면 다시 혈행에 장애가 생겨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그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게 생기지 않고 자꾸 뭉쳐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HPA 엑시스 그 축의 과활성이라든가 혈중의 코르티코이드의 증가라든가 전신의 염증 반응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에서 내부 장기의 불균형이나 에너지의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게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다 이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내부 장기에서 불균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우울증이 발생되는 내부 장기의 변화가 심장 그리고 간장, 비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에너지의 불균형과 에너지가 뭉쳐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인체의 스트레스 장기인 간의 기능이 울체가 되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정신이 억울하며 심리적으로
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런 간울이 오래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열이 생기는 우라가 생기게 되고 이 우라 상태인 경우가 관하상염의 상태가 됩니다. 이 관하상태의 상태는 우라보다는 몸이 훨씬 더 갑갑하고 답답증을 느끼며 그리고 신체화된 통증, 여기저기 가슴이 아픈다든가 복부가 갑자기 팽만감을 느낀다든가 등이 아픈다든가 하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몸의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비장의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네. 경우는 단순하게 장기간 사색이나 사려 과다를 통해서 비장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간의 기능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비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비의 소화 기능이나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울감을 느끼는데 식욕이 저하된다든가 이를 통해서 체중이 감소된다든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 감소라든가 피로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장, 우리 몸에서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심장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주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갑자기 숨이 찬다든가 정신적인 피로감이 쉽게 생기는 경우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용어는 달라도 아주 오래된 학문인 이 한의학에서도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번엔 치료법을 알려주시죠. 예, 치료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둘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울증 치료에서는 침구 치료, 한약 치료 등으로 면역력 증강 치료를 이루어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며 그리고 또한 한의 정신 치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침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논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네. 앞서 보시듯이 우울증의 침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논문은 파로세틴을 복용한 우울증 환자에게 6주간 침 치료를 병행한 경우 4주간 관찰했을 때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SCI급의 저널에 기재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핍된 걸로 봤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현재는 SSRI 단위인 파록세틴의 약물을 쓰는데요. 이 약물이 아무 부작용이 없다면 참 좋은 약물이지만 대표적으로 위장장애나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약 40%의 확률로 성기능 장애라든가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물을 더 사용을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사용량이 이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현재는 목표로 많이 잡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파로세틴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백혈라든가 인형, 풍부, 대추, 풍지 같은 혈자리를 유침을 30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인당이라든가 풍지 쪽에 전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 경우로 봤을 때 침 치료를 병행한 치료에 있어서 치료 효과도 좋고 네. 약 4주간 치료 효과가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그만뒀을 때도 그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제 그 파로세틴만 투여한다기보다는 SSRI 단위를 투여한다기보다는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의미의 논문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한약 치료를 하면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며 SSR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도 단서를 크게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울증의 침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그 논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침이 따갑다고 그냥 뭐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정확히 어떤 혈자리에 어떻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건지 자, 우울증을 치료하는 혈자리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울증의 혈자리의 대표적인 혈자리는 머리 정수리의 한가운데 있는 앞에서 보는 백회열, 그다음에 백회열. 우리 무릎과 발목 사이에 있는 사문교혈, 그리고 안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목 쪽에 안측에 있는 내관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울증의 치료 혈자리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침을 직접 놓거나 혹은 뭐 전침을 놓거나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침을 놓은 다음에 전기 자극을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에 좋은 치료 혈자리까지 알아봤고 원장님께서 만나신 환자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환자분이셨는데 여자 네. 환자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약간의 작은 신경만 쓰면 불안하든가 우울감이 나타나는 분이셨는데 네. 남들이 봤을 땐 큰 사건이 아닌데 본인이 봤을 때는 신경을 좀 쓰고 나서 불안, 등의 열감, 불안감, 그다음에 불면까지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침 치료를 하면서 점점 증상이 개선되었지만 개선 속도가 조금 더디다고 판단돼요. 한약 치료를 병령 투여했을 때는 현재 약 20일 정도 경과됐는데 재반 증상인 불면이라든가 우울감, 그다음에 불안감, 등의 열감 전체적으로 50% 이상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서 지금은 꾸준히 같이 침 치료를 병행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보람차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또 개인적인 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생활 관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 굳어 있는 몸을 이완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부 활동을 늘리고 너무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면을 다스리는 명상 같은 경우를 같이 해주면서 하면 훨씬 더 우울증을 미리 예방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짧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좀 여유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의 약어, PTSD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 PTSD 이런 용어들은 일상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네. 하지만 정확한 정의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우선 PTSD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의 줄임말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없는 위협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심리적인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외상을 입는 경우, 이런 위협적 사건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뭐 폭행,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는 게 일종의 그 사건이나 자극인 거고 PTSD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발된 어떤 장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건으로부터 입은 심리적인 외상이 되는 거고요. 외상.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PTSD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그 외상,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PTSD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PTSD라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네. 심리적인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위협적인 사건 이후에 재경험, 그리고 회피,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과각성이라는 필수적인 세 가지의 그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재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계속 떠올림으로써 그 자극적이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일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일 또는 악몽으로서 꿈을 꾸면서 다시 그 부분을 재생하게 되는 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회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물이나 사람 등을 그에 대한 것을 모두 회피하려고 하는 아예 막 부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됐고요. 네. 과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작은 소리라든지 작은 움직임에도 좀 과하게 놀라거나 또 심하면 이런 것들이 분노라든지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PTSD가 있지만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PTSD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그만한 충격을 받아야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본인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렇다면 조신혁 아나운서는 뭐 네. PTSD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있죠. 뭐요? 저 고등학교 때 네. 이 버스 안에서 네. 강력한 변이를 느끼는 바람에 급하게 내려서 네네. 예, 정말 모르는 할아버지 댁에서 네. 이제 실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네네. 이후부터 제가 대중교통을 무조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아. 기차 이것만 한동안 타고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외상에 가까운 네, 그런 기억이었거든요. 네. 아, 정유현 근데- 아나운서는요? 저는 물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 물놀이 네. 하다가 혹시 뭐? 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물놀이를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트라우마의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우리가 PTSD, 트라우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함께 나오는 단어들 그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이건 뭔지 반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황장애, 불안, PTSD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불안이라는 거는 임박한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의 감정, 정서입니다. 근데 적정 수준의 불안이 이제 위험에 대처하고 수행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갑자기 불안을 느낀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를 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PTSD 같은 경우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증상이라든가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더 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나타날 때 심한 불안 증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과 연관 없이 갑자기 발생하여 뭐 주변이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는 공황 상태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안이라는 하는 경우는 범불안 장애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친 걱정과 불안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PTSD는 앞서 이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네. 특별한 이유, 외상이라고 얘기하는 트라우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재경험하는 상황 그리고 그를 다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PTS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들이 개념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PTSD 환자 중에도 당연히 공황장애 이런 게 아마 발생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좀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불안장애 안에 다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불안과 공황 같은 경우에는 원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PTSD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PTSD에 대한 치료는 한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의학적으로 PTSD를 진료를 한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한의학에선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우선 PTSD 환자를 만나게 되면 네. 양방이든 한의학이든 목표가 이제 이 환자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취미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환자를 대할 때는 환자를 지지함으로써 이 환자가 회피하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PTSD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의학적 병명으로 1대1로 대응해서 찾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증상들, 예를 들면 불면이라든지 경계, 정충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이 한의학적으로 PTSD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경계 같은 경우는 가슴이 좀 뛰고 잘 놀라고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PTSD 증상 중에 과각성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잘 놀란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자극 또 바깥에서의 자극이 있을 때 특히나 육체적으로 내가 더 피로할 때 이런 경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온담탕이라든지 오미자탕 가감이라든지 귀비탕 등 이 환자들의 증상이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재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불면과 또 영향이 있는데요. 네. 재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올리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꿈에서도 악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 환자들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잠에 들더라도 계속 깨게 되는 불면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런 불면의 치료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합곡이라든지 풍부혈, 풍지혈, 뭐 뇌관혈 이런 혈자리들의 자침을 해서 이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거름 심포경에 있는 극문, 뇌관, 대릉혈 등의 자침을 하고 또는 소소음 심경에 있는 신문혈이라든지 소충혈 등을 자침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혈자리 등은 이제 환자분들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불안함을 느낄 때 일시적으로 지압을 함으로써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PTSD는 정신질환인 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구조물이 있다거나 신체에 어떤 장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이 원장님 뭐 직접 진료하신 어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PTSD 환자군은 교통사고 환자군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군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환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본 환자 한 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중추돌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차였는데 소형차 뒷부분이 아예 절반이 날아간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환자분이 오셔서 좀 몸이 아픈 거는 모르겠고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덜덜덜덜 떠는 상태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겠고 일단 그 사건이 있었을 때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마치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환자분의 가장 좀 특별했던 말씀은 고요한 밤에 혼자 있어도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증상까지 호소를 하셨고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정말 일상이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 아주 불안해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은 좀 많이 나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PTSD보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제가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환자분에게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사고가 크게 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분에게 이러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맞았던 침도 보여주지 말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환자의 이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곳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이제 전신의 타박상,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 외에도 청심환 등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는 한 2달 정도가 지나서는 이제 잠을 못 잔다거나 불안한 증세는 많이 완화되었고 이제 우리 한의원에 찾을 때도 차를 타고 오실 만큼 많이 회복을 하셔서 이제는 이제 아픈 부분만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면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라우마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극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스트레스인지 PTSD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PTSD와의 감별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불안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뭐 공황 굉장히 많은 질환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그 이후로 내가 불안한 게 맞는지, 심계 또 정충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굉장히 꼼꼼히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필요하게 된대요. 또 이제 한의원마다 꼭 정신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 시간에도 또 제약이 있고 또 검사법에도 막상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곧바로 PTSD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럴 때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PTSD라는 증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또 앞으로 치료를 꾸준하게 했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지를 하려고 많이 네. 노력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계속 떠오르는 이 생각, 이 장면은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의 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 상황을 지금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셔라 라고 네.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너무 이 환자분의 상황을 좀 축소해서 느끼는 것, 축소해서 이해한다고 이렇게 환자분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매우 좀 접근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아, 이게 뭐 남일이라고 말 쉽게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네, 조심조심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이런 환자분들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또 욱하는 마음에 너가 뭘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정신역동 치료라고 하는 이제 양방에서도 양방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로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환자분에게 많이 해서 최대한 진단 시간을 늘려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PTS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더 뭔가 환자와 공감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반 원장님 그리고 우울증 치료도 아까 초기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PTSD도 사건 후에 빨리 손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예후를 결정짓는 어떤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PTSD 같은 경우는 좋은 예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급성 발병일 때 최근에 발병했는 경우가 제일 낫고요. 그리고 그 발병했을 때 기간이 짧은 경우, 그리고 병 전에 인격 장애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인격이 좋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앞서 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지지가 같이 동반될 때, 그리고 그 사건의 심각도 같은 경우도 또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든지 이제 병이 시작됐을 때 그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 사회적 지지라든지 어떤 주변에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이제 PTSD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좀 정신과적으로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이 PTSD까지 발병을 한다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장님 어떤가요? 우선 방금 발 원장님께서 좋은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나쁜 예후 중에 하나가 타 정신과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PTSD의 나쁜 예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원래도 PTSD 같은 경우는 증상이 워낙 다양해요. 불면, 우울, 또 심계라든지 원래도 좀 치료법이 복잡한 편인데 타 정신과 질환까지 있는 경우 처방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시에는 입원 치료를 권장하거나 양방적인 처방을 같이 병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은 산후 우울증과 산후 보약입니다. 우리 산모는 힘든 임신 이후에 출산을 하고 이후에 몸이 그 출산 후
인체가 예전에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이 산욕기 기간 동안은 보통 분만 후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인체는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후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후에 쉽게 붓는 산후부종, 그 다음에 몸에 여기저기가 아픈 산후풍,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울증 같은 경우도 산후에 많이 발생해서 산후우울증이라는 병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욕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후보약이 또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분만으로 인해서 신체, 심리, 사회, 문화적 등의 극악한 변화를 맞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분만 후의 공허감을 통해서 우리가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의 발생 빈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발생 빈도를 본다면 출산 후 여성의 약 13%, 8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도 출산한 산모가 있을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산후에는 누구나 우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후에는 누구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엄마로서의 책임 같은 경우, 그리고 산후 상실감으로 인해서 누구나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만 이후 약 4일 정도를 피크로 보고 그 이후에 약 열흘간 정도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약 2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런 경우에는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의 그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감퇴,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수면장애, 과도한 죄책감, 그리고 불안 및 초조 등의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을 비교하면 산후우울증은 이러한 증상들뿐만 아니라 죄책감이라든가 정신질환 같은 정신적인 이제 반응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산후우울증은 모자간의 유아의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우울증 어머니를 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유년 시절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는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뭉쳐서 펴지지 않는 상태, 막혀서 통하지 않는 상태, 우울증에서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기본적인 우울증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후에는 시기적으로 오러를 비롯해서 어혈인 상태와 그리고 출혈을 통한 기혈이 이제 소모된 상태가 있는 그 몸 상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욱더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심장, 그리고 간장, 그리고 비장이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많은데요. 인체의 정신을 총괄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이제 정신적인 피로감을 좀 쉽게 느낄 수 있고 크게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장기인 간이 문제가 생기는 간울 같은 경우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답답해서 못 견딘다는 경우가 생기고 심할 때는 뭐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감을 느낀다든가 화가 많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비장의 문제가 같이 생길 때는 산후에 알 수 없는 무기력감이라든가 피로감, 그리고 소화 장애 같은 경우가 있고 또한 식욕이 감소되고 이후에
체중까지 크게 감소되는 경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증을 나타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의 건강관리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을 임신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따라서 이런 몸의 상태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약을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침을 통해서 인체의 장기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시키며 또한 내신경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욕기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인체적으로 예민한 산모를 주변에서 잘 보살피고, 그리고 한약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산후풍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쪽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려고 한다면 당연히 침치료라든가 다른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료를 해서 인체를 산전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반덕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덕진 원장님께서 산후우울증과 산후보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산후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안 빠지는 살 때문에 많이들 오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다고 바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산후에 이제 태반이라든가 이런 오로가 빠지면서 체중이 이제 감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임신 중에 있었던 그 체중 증가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다이어트 치료로 보고, 그리고 산후부종을 같이 치료할 때 앞서 얘기했던 산욕기의 6주에서 8주에 플러스해서 한 4주 정도, 한 석 달 정도는 같이 치료를 하면서 보면 네. 우리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임신 전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3달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고 또 살도 빠진다고 하니까요. 너무 초반부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